네, 시작해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BLT 특허 법률사무소 엄정한 변호사라고 하고요. 제 소개는 뭐 여기 있으니까 오늘 그 50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저는 뭘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의 모든 것이에요. 자, 지식재산에는 뭐가 들어있죠? 실용신안. 실용신안을 아시면은 좀 보수인데, 중보수. 이제 형표.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저작권. 그래서 이걸 다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저께 술 한잔 하셨다 그런 분들은 뭐 주무셔도 되는데, 근데 기왕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거 되게 빨리 지나갈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제 소개고요. 이거랑 좀 뭐 오늘 그 창업자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요 소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스타트업 엔젤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15번 정도 엔젤 투자를 했고요. 교수님들이 좀 그 엔젤 투자 협회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래서 엔젤 투자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고요. 특히나 대전이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나 아니면은 뭐 저쪽 이제 세종시에도 있고 뭐 되게 좋은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엔젤 투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엔젤 플러스 보유 플러스 잔소리 플러스 경영 코치 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라고 이렇게 준비청 등록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투자 쪽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저는 이제 컴퍼니 B라고 하는 그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만들어서 한 9개 정도에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스포츠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랑 뭐 AR, VR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발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늘어가니까 사무직 쪽에서는 요즘에 뭐 하는 게 뭐예요? 대기업들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거. 일찍 퇴근시키는 5시 반에 퇴근시키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빡시게 일하고 저녁에 뭘 해라 뭐 이런 거죠. 자기 개발 하던 스포츠를 하던.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템을 일단은 잘 잡으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달청 심사위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 심사하러 가끔 오고 그러는데, 조달청은 여러분들 중에 군인들, 경찰들, 그다음에 보건소, 학교 이런 쪽에 납품해야겠다. 그럼 조달청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스포츠 강의가, 저는 사실 주말에 강의를 잘 하지는 않는데 에바야 돼가지고.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오게 된 이유가 스포츠 스타트업들이 여기 이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포츠 엑셀레이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테크노파크에 보면은 스포츠 지원센터가 있어요. 스포츠 지원센터가 있어서 여기 교수님들도 거기 심사위원 가시고 하시는데, 이 테크노파크 밑에 이런 스포츠 지원센터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있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 환영할까요? 스타트업을 키우는 게 지금 뭐 이명박 정권 때 1인 창조기업, 박근혜 정권 때 창조경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창업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그 숙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다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업률을 해소를 하는 거를 대기업들이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또 일자리가 막 생기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일자리 지원책으로 창업자들을 계속해서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팁스 운영기간도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엔젤 클럽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 주식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뭐 그런 면세 혜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 안 쓰고 체크카드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소득공제 때문에 뭐 체크카드는 300이고 신용카드 200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벤처 투자를 하면, 엔젤 투자를 하면
3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로 최근에 바뀌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도로 지금 엔젤 투자 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그 당근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운영 주관 기관은 아직은 아닌데, 근데 요런 그 사업에 저희가 투자 멤버로 들어가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스포츠 쪽에서 특허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디다스가 웨어러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원천 특허를 매입했어요. 매입. 자기네가 물론 자체적으로 아디다스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것도 있는데, 근데 원천 특허를 유럽에서 매입했어요. 유럽 회사에서 매입하고 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냐? 가장 빨리 올라오고 있는 언더아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한 게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핏빛이랑 조본이 있죠. 뭐 조본은 좀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핏빛 같은 경우에는 상장되자마자 소송을 당했어요. 소송. 상장을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핏빛이 손해배상금을 낼 만한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본 쪽에서, 조본이 사실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더 먼저였어요. 특허나 이런 것들은 더 먼저였어요. 그래서 조본 쪽에서 핏빛을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 쪽이라고 해서 생각을 좁게 하지 마시고, 스포츠, 헬스케어, 건강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 시장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인 야구, 사회인 축구 이런 것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돈을 아끼지 않아요. 다만 물건이 좋아야 돼요. 아이디어만 좋으면 안 돼요. 제가 변리사긴 한데, 특허는 비즈니스에서 6번째, 7번째 정도로 중요하고, 나머지 더 중요한 게 많아요. 네, 그거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아디다스가 매입한 원천 특허예요. 웨어러블 쪽에 원천 특허고, 뭐 그러면은 뭐 삼성은 이거 못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특허는 디바이스가 2개 이상 몸에 붙어 있는 경우에 뭐 시그널 프로세싱에 관한 그런 특허고, 이게 언제 나왔냐면 여기 보면은 나와있죠. 여기 2001년 최초의 특허는 나왔고, 그다음에 요 그림이 보면은 112개의 도면이 2001년 당시 나왔거든요. 2001년 당시에 아디다스가 이 제품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특허를 내야 돼요? 이런 질문은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오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시제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아주 구체화된 정도면, 설계도나 뭐 아니면은 제품 디자인인데 조금 구체화됐다 그러면은 그 정도면 특허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품이 뭐 기획 단계도 아직 좀 덜 성숙됐다 그러면은 지금 특허 내지는 마세요.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이번 캠프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분야를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또 골프 쪽에 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그런 거를 선행기술조사를 먼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스마트 골프 아이템들은 지금 제 머릿속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15개 회사가 넘어요. 근데 걔네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리고 특허 제목에만 속지 마세요. 특허권은 청구항에 주어지기 때문에 청구항을 보면 회피할 수 있겠다, 뭐 아니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얼굴 이거 걸리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제 책이고요. 그 특허로 경영하라라는 책이고, 이 책은 이제 특허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담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이나 아니면은 기업 경영할 때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거고, 특허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수익을 위한 투자 대상이다라고 LG전자 이정환 부사장님이 서평을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특허는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비용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싼 데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변리사들이 뭐 50만 원, 60만 원의 특허를 써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소가 지금 26명인데 그 중에 이제 변리사가 지금 9명인데 변리사들 연봉이 평균적으로 8,000,
9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는 변리사 비율이 되게 높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인건비가 장난 아니기 때문에 뭐 50만 원, 60만 원에 특허 한 건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 사이트 개설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웰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변리사랑 만나서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저랑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전 쪽에도 좋은 분들 많고 부산도 좋은 분들 많고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딱 이거예요. 그 지식재산권은 사업보험이에요. 사업보험. 사업보험.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죠. 암이 발생하기 전에 암보험에 가입하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입하는 게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험심사 누가 해요? 보험심사 누가 해요? 특허청이 하죠. 특허청이 특허, 상표, 디자인권, 실용신안 뭐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저작권은 저작권은 심사를 하진 않아요. 저작권은 이따 나올 텐데 저작권은 심사하지 않고 지금은 이제 문화관광부 쪽에 이제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해요. 그래서 저작권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저작권 등록 시스템에 가서 저작권 등록하시면 돼요.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셔도 돼요. 심사가 없어요, 저작권은. 그건 이따 얘기해요. 일단은 왜 사업보험이냐면은 내가 이런 아이템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템을 갖다가 일단은 문서화 하셔야 돼요. 나도 내가 정리가 안 되면 변리사 만나봐야 서로 시간 낭비해요. 문서화 하시고 거기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아이디어의 구성이에요. 변리사 만나서 효과만 얘기하는 거는 제일 쓸데없는 짓이에요. 효과 물론 얘기해야 되는데 내 아이디어 구성을 얘기해야 돼요. 구성을. 특허는 구성의 신규성을 심사하는 거예요. 구성이 새롭냐를 심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괜찮은 좋은 변리사를 만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변리사는 결국에는 이 특허 명세서를 써서 특허 출원을 하죠. 그러면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이거는 새로운 거다 또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에 비해서 기존에 공개된 기술에 비해서 이거는 새롭지 않은 거다. 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등록 결정을 주고 또는 거절 결정을 줘요. 우리나라에 1년에 20만 건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이 돼요. 그리고 80%가 거절이 돼요. 근데 거절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심사관님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 만든 거는 요런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심사해 주세요 라고 권리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줄이기 싫으면 의견서 제출해가지고 심사관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중간 사건이고 그 뒤에 자세히 나와요. 어쨌든 등록 결정이 돼서 특허 등록증을 받으면 자 그때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는 뭐예요? 특허 쪽에서 보험 사고는 뭘까? 경쟁사의 카피입니다. 상표는 짝퉁.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그거는 보험 사고가 일어난 거야. 교통사고가 일어난 거죠. 충돌이 일어난 거야. 그때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특허 소송, 뭐 상표 소송 이런 건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쟁사인데 내가 이런 특허가 있다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 내용 증명 보내되 제목을 경고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뭐 안내장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트하게 보내. 네, 이런 특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다가 뭐 민형사상 책임을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남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허 소송 그러니까 특허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같이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그쪽에 인수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삼성 소송 때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우리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막 싸우고 막 이런 거에만 집중돼 있는데 미국은 이미 그거를 그러니까 특허 경고장이나 특허 내용 증명을 이거를 이제 인비테이션 레터라는 표현까지 써요. 한번 만나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고 발생하면은 잘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이 안 돼서 소송을 가서 손해배상액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보험이랑 아주 비슷한 게 특허 등록증을 가지고 질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허 등록증을 가지고 특허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험사에다가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보험사
자기가 가입한 보험을 뭐 이렇게 저당 비슷하게 잡아놓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도 보험 계약이 이전될 수도 있듯이 특허도 이전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내가 틀림없이 특허증이 있는데 나중에 침해를 당했어 비슷한 거 이제 나타났어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침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이미 레드오션 돼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원천 기술은 한 10년 전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파트에서 새로운 특허를 등록받는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좁아요. 권리 범위가 좁다는 얘기는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특허 소송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질 가능성이 있거든. 그리고 보험 계약이 뭐 무효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되는 것처럼 특허나 상표나 이런 것도 포기나 종속 기간 만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재산권을 사업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고 저희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창업을 3번을 했고 그 다음에 병역 특례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개발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옛날에 그 같이 놀았던 스노보드 동호회에서 같이 놀았던 우리 박대기 대표도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같은 동호회 소속이었고 사람 되게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제 창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형님들, 친구들 뭐 이렇게 많이 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이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여기는 이제 스마트 신용카드, 멀티 신용카드 요 회사는 또 와디즈에서 한 20억 원 정도 크라우드 펀딩 성공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했던 그런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메디칼 쪽으로 저희 쪽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아산병원이랑도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삼성병원이랑도 같이 일하고 뭐 그래요. 병원들이랑 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런 아이디어 되게 많이 내는 걸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학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고문으로 모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런 회사들 다 메디컬 스타트업들 전부 다 그런 병원들이나 아니면은 스포츠 센터나 아니면은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해서 깊이 있는 그런 그 발명을 만들어내고 있고 굉장히 성공하고 있죠. 여기 그 네오팩트라고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거는 이제 웨어러블 글러브랑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패드에 게임을 넣어서 뇌졸중 환자분들 있잖아요. 뇌졸중 환자들이 쓰러졌다가 다시 재활 운동을 할 때 재활 운동을 아주 재밌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무줄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500번 하세요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 디바이스는 이미 게임이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레몬 짜기 게임 같은 거를 하면은 재밌죠. 그 다음에 4주 전에 내가 레몬 짜기를 이렇게 능력이 별로였는데 지금 훈련을 하고 나서 오늘 테스트해보니까 레몬 짜기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지 라고 데이터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나 아니면 스마트 뭐 웨어러블이나 이런 게 딱 나오면 이거 원격 의료로 빠지면은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한테 오히려 좋은 그런 메리트를 제시했죠. 통계 데이터를. 의사 선생님들이 기존에는 당신 4주 전에 왔을 때는 데이터가 어땠는데 오늘 해보니까 어떨까 이 데이터를 얘기하기가 힘들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이제 이 디바이스의 영향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한 300억 정도 투자받고 미국에 이제 법인 내고 그다음에 유럽에도 법인 내고 지금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오팩트의 라파일이라는 회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스타트업들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생활비 정도는 갖다 드리면서 갖다 주긴 하되 남은 금액을 갖다가 저희는 엔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투자한 그 엔젤 투자한 리스트고요. 그다음에 뭐 특허 사무소다 보니까 저희가 현물로 하는 것보다 그냥 특허 3천만 원어치, 뭐 특허 1,000만 원어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오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현물 투자도 해요.
왜냐면 우리 인건비에서 소진하면 되니까. 근데 기술 수준이 높아야 돼요. 기술 수준이 높은 회사들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특허 바우처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특허청에서도 올해부터 특허 바우처 제도를 정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게 그냥 뭐 특허 출원 지원 사업 이런 게 아니에요. 특허 바우처 사업은 여러분들이 기술이 하이테크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IR을 하셔야 돼요. 투자 발표 같은 걸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부산에 이제 제가 투자한 닥터스텝이라고 하는 회사고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창업하신 분이에요. 그 김근배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선한 의도로 저희가 의수가 이제 전자 의수는 이게 한 4천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걸 3D 프린터로 해서 만드는 무브먼트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이분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호회처럼 하다가 안 되겠다 한번 사업을 해보자 해서 닥터스텝으로 설립하고 제가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터들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팁스 선정이 돼서 회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IoT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병원에 있는 그런 것들을 IoT화한다. 죄송한데 히터 좀만 줄여주세요. 네. 자, 모든 사업의 특허는 정말 필요한 걸까? 일단 뭐 답부터 얘기 드리자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업에 다 특허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 자, 배달의 민족이 지금 스타트업 중에 제일 엄청 큰 회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음식 배달 요청을 받아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네이버 게시판, 다음 카페 게시판을 이용해서도 구현을 할 수는 있어요. 불편하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허청에서 보는 시각은 배달의 민족의 기본적인 서비스 구성은 그렇게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독점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게 컴퓨터든 모바일 디바이스든 웨어러블 디바이스든 어차피 컴퓨팅 디바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특허청은 단말이라고 얘기해요. 특허청광 보시면 아실게요. 무슨 단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달의 민족이 특허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있다가 kipliss.or.kr, kipliss.or.kr 이렇게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배달의 민족 쳐보세요. 배달의 민족이 특허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뭐에 대한 특허냐면 주문을 어떻게 받아서 이게 유선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모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잖아요. 주문을. 근데 그거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배달의 민족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주문 통합 시스템을 배달의 민족만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CNT 테크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아바야라든가 뭐 그런 회사들도 다 그런 콜 관리에 대해서 다 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모바일과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특허를 받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세에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한 2월달에 나올 그 사업범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문화 창업, 서비스 창업,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문화 창업, 서비스 창업, 기술 창업이 있어요. 문화 창업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문화, 무브먼트, 아트 이런 거에 관련된 창업이에요. 서비스 창업은 O2, 스크린 야구 예약 시스템, 아니면 세탁물 앱으로 수거하는 거, 아니면 배달의 민족 이것도 서비스 창업이에요. 자, 서비스 창업은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앱을 만들어가지고 오토 비즈니스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불안한 거지. 왜냐하면 기술이 이렇게 막 핵심 원천 기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카카오가 그거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심사위원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심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등록률이 20%, 30%? 그 정도예요.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돈 버는 방법에 관한 특허예요. 이따가 더 자세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 기술 창업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기술 창업은 특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장이 되려고 하든 인수가 되려고 하든 특허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그래야 기술 창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테크에 도전하시고 무조건 하이테크를 붙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대전에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연구원 찾아가가지고 뭐 무슨 연구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제안서 한번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통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 문화창업은 보시면 뽀로로, 싸이, 지드래곤, 라바, 또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저작권이랑 상표권, 디자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을 이거를 이제 특허에만 한정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문화사업 핵심은 컨텐츠 생산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자, 두 번째 서비스 창업. 자, 기존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대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예요. 아시겠죠? 기존의 클린토피아가 배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세탁특공대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앱 만들어서.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앱으로 자기 세탁물을 갖다가 가져가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세탁특공대가 몇 시 몇 분에 와서 수거를 해가. 특허가 될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네이버 게시판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세탁소 주인이 네이버 게시판 잘 관리하면 가능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등록을 잘 안 줍니다. 근데 이거를 특허청을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특허청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 특허인데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역경매였어요. 역경매. 그래서 내가 하와이에 몇 월 며칠 날 하와이 호놀룰루를 가는데 여기에 내가 예산이 12만 원이 있어 1박에. 일단 올려. 그러면은 역으로 여행사들이 제안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칼 호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잡아줄게 그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회사가 프라이스라인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라인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갔고 이걸 보고 기존의 호텔 쪽의 강자들이 호텔 예약 쪽의 강자들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프라이스라인이 그 특허로 이렇게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사건이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중요했던 침해 사건이었고 그 이후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인터넷이 막 활성화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그 다음에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던 그 시절이에요. 거의 96년, 95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새로운 디바이스였고 이 아이디어도 새로웠어. 그러면 BM 특허 등록률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스마트폰은 나온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지고 아이폰 X가 딱 나왔잖아요. 10년이 넘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샤오미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싼데 괜찮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는 이미 범용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넥스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붙여야 비즈니스 모델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그냥 브라우저를 이용한 데스크탑 기반의 그런 게 특허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그 인터넷 쪽에서도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BM 특허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돈 버는 방법도 새로워야 되지만 그거를 백그라운드 맞춰주는 기술도 거기에 같이 섞여서 들어가야지 BM 특허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특허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청 사무관님들 만나보셨겠지만 그 명함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술서기관, 기술사무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안 들어가면은 그거는 돈 버는 방법이 아무리 새로워도 BM 등록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술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에 자, 더 싸게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더 비싸도 팔리는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 아니면은
더 비싼데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싸게 만드는 샤오미가 기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막 디자인 카피하고 뭐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근데 중국 내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저작권, 그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되게 미미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샤오미가 디자인에 대해서 카피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어쨌든 얘네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싸게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샤오미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샤오미가 특허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싸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예요. 원천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비싸게 만드는 기술은 이게 이제 하이테크를 지향해야 되는 그런 회사들은 이걸 노리면 돼요. 새로운 센서, 뭐 후각이나 청각 쪽의 센서나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아직도 괜찮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디바이스인데 좀 더 디자인이 좋은 뭐 그런 그런 이제 고급화 기술로 가는 게 좋습니다.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방향으로 가려면 원천 기술 또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 소송했을 때 특허 소송이라고 뉴스에서 나왔지만 사실 본질은 디자인 소송이었어요. 애플 삼성 소송이 끝나고 나서 특허청에서 디자인권 제도를 바꿨어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원래 디자인권이 등록 후 15년이었거든요. 근데 애플 삼성 소송이 바뀌고 나서 디자인이 출원 후 20년까지 존속 기간이 늘어났어. 존속 기간이 5년이 더 늘어난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디자인권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하드웨어나 이런 쪽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나왔고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다 나왔고 그다음에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더 작고 근데 그러니까 원칙 컴퓨터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달리는 센서들도 무궁무진해지고 있고 센서 값도 싸고 그러니까 시제품 만드는 게 너무나 쉬워졌어 지금. 그러니까 3D 프린터로 이 형상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3D 프린터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은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고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면에는 원천 기술 쪽을 가져와야 된다. 원천 쪽을 뭐 대학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오거나 뭐 아니면 연구소에서 기술 이전 받아오거나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행기술조사 실습 있는데 그때 뭐 내 거랑 비슷한 애들 있나 이거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거를 함에 있어서 경쟁사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센서들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나 이거를 알고 있어요. 연구원 쪽에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미 센서를 양산하는 한국 회사들도 많이 있을 거고 중국 회사들도 한국 쪽에서 센서를 계속 많이 받아가요. 왜냐하면 센서가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좋은 센서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센서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일본, 미국, 독일. 일본, 미국, 독일. 독일에 좋은 센서가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만요. 사운드가 나오는데 그냥 간단한 비디오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같이 하는 정태균 변호사예요. 많은 창업가들이 특허출원을 고민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투자해야 될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시작한 대표님들이 특허 출원을 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챕터 7의 제로 투 원에 따르면 초기 기업은 무조건 독점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사업 아이템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시장이 더 높인다는 거죠. 이때 이 시장에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나도 좀 먹자라는 심보로 침입했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특허권뿐입니다. 두 번째, 특허 공격으로부터 기업이 협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사들이 특허를 공격해오면 상대방의 특허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 법정 싸움을 해야 하죠. 하지만 만약 대표님의 특허가 상대를 역공할 수 있다면 초기의 협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율이
유치를 위해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경우 대표님들이 보유한 특허를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창업가가 창업 전에 기업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특허를 현물로서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기업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지원, 기술금융임자, 국책 연구 과제 수주 등 기업이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선정 기업 평가표에는 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특허 유무가 필수 체크 요소입니다. 다섯째, 스타트업 팀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스타트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망설이는 예비 팀원에게 특허권 혹은 특허 출원 자료를 보여주세요. 거기엔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허권을 통해 대표님과 대표님의 아이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 유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창업자나 팀원이 특허 출원 전에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학회, 세미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고유 기술을 발표하면 신규성을 잃게 되어 우수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 중에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아이템을 빼내어 자기가 투자한 기존 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목적으로 동종업계의 창업자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특허 출원 전에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임을 아셔야 합니다. 일곱째, 선행기술 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의 특허 출원을 의뢰하면 가장 먼저 진행되는 업무가 출원하려는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있는지 논문이나 특허 자료를 확인하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위험이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강력한 경쟁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겠죠? 특허는 세상을 바꾸려고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한 당신에게 가장 든든한 경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이건 스타트업 중에 알려줌이라는 팀이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자기 교재로 쓰는 다른 별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저작권 소송할까 하다가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그때 반응은 좋은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책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번 나중에 자료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특허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독점권만 강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남이 침해했을 때 그걸 방어해야 되고 이거는 맞긴 한데 그럼 독점권에 관한 얘기고요. 우리가 가진 아이디어를 세상에 공개하는 게 공개에 관한 그 부분이 특허 제도가 처음 생겼던 이유예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특허 제도가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술을 전수하고 싶어도 이게 자기 자식들이나 이렇게 전수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도 안 물려받으면 이게 그냥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그 왕실에서 특허 제도라고 하는 걸 갖다 정리를 해서 이걸 문서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그걸 공개하겠어? 아무 메리트가 없으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권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걸 만들어서 그 기술료나 아니면 라이센싱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로얄티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료 로얄티라고 하죠. 교수님들도 로얄티 받으시죠. 그래서 로얄티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도 이 기술을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특허 내지 마세요. 코카콜라가 그래서 특허를 안 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개에 관한 대가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 제도에서는 모든 나라에서는 등록된 특허에 뭐를 부과합니까? 유지비를 내라고 해요. 연차료라고 하죠. 연차료. 그래서 처음에 연차료가 10만 원,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는 15만 원, 5년 뒤에는 25만 원, 그다음 10년 뒤에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연차료가. 왜? 그 특허를 오래 유지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니까, 사업이 잘 된다는 거니까 그걸 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빨리 포기하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산업 발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는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소멸된 특허나 아니면 포기한 특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놓고 아이디어를 이용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등록 특허는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등록 특허 딱 보고 아 이건 너무 매력적이야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컨설팅을 받고 회피 설계를 해야 돼요. 회피 설계 전략 아시겠죠? 그게 이제 삼성, LG가 잘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코닥이나 뭐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특허들을 보고 아 이거 이런 상태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미국에 수출 금지 당하겠다. 그래서 사전에 분석하고 회피 설계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몰랐을 때가 2007, 2008년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 응? 그냥 이렇게 안드로이드 바꿔가지고 하면 돼. 뭐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 특허에 대한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삼성, LG, HTC, 모토로라 이런 데서 다 아이폰이랑 비슷하게 안드로이드를 커스터마이징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관련된 소송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엔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인데 디자인스러운 특허에 관한 얘기. UX 특허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UX 같은 거.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한 건데 특허, 실용시장, 디자인 상표권 있고 저작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나오는 것들이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칩이나 센서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배치 회로 설계권이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징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 회로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면 그 회로를 카피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수출하거나 이럴 때도 그쪽도 이제 반도체 회로에 대해서 그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영업 비밀도 역시나 들어갑니다. 자, 특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원일입니다. 출원일. 등록이 언제 됐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등록돼야 그 다음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소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원일자예요. 왜냐하면 출원일자를 기준으로 이 발명, 이 아이디어가 새롭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출원일자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기술 문서를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해요. 신규성은 새롭냐 아니냐의 문제고 진보성은 보니까 똑같은 건 없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기술 문서, 전 세계에 공개되어 있던 기술 문서들에 비해서 아니 뭐 기술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 이렇게 심사관이 생각을 하면 진보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매하죠. 되게 애매해요. 심사관분들도 애매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심사관분들도 심사 기준을 이렇게 교육을 받고 기준에 한해서 심사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심사관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세서. 명세서는 출원서에 첨부돼야 하는 문서고 아이디어, 특허의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는 문서예요. 그리고 변리사 실력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좋은 변리사를 만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심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 심사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방식 심사인데 방식 심사는 이거는 뭐 발명의 명칭 제대로 썼냐, 주소 썼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수수료 냈냐 안 냈냐 이거고 일단은 방식 심사를 거치게 되면 1년 6개월 뒤에 출원 공개가 됩니다. 강제로.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출원하고 나서 1년 6개월 뒤에 자동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전에 등록이 되면 등록 공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출원 공개되기 전에 등록이 되면 공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도는 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허 제도는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니까요. 그래서 내 거 그러니까 출원은 했는데 공개하기 싫어. 그러면은 출원하고 나서 나중에 1년 6개월 되기 전에 출원을 취하하면 돼요. 그러면은 공개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전략도 대기업이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실체 심사인데 실체 심사가 발명의 내용을 파악해서 신규성, 진보성 두 가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허 결정이 나면 이제 거기에 수수료 납부하면 그러면 등록 결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특허 등록 번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내와 해외 중 우선 국내 특허 출원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출원 단계, 중간 단계, 등록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원 단계에서는 법정 요건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 비용이 발생되며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간 단계는 특허 출원을 하고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심사 결과가 성취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수신됩니다. 이에 미대는 시 최종 거절되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수정하는 보정서와 특허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소정의 중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을 설득해야 하는 거죠. 등록 단계는 특허청의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특허 결정서를 수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허 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등록 비용이 발생하며 이에는 성공보증이 포함됩니다.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DLT에서는 발명의 특허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및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에는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므로 특허청의 심사 결과와 선행기술 조사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빠른 특허를 확보하고 싶은 고객님께서는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심사는 출원한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 출원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특허청이 지정한 기간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2개월에서 6개월 내에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공개 행위는 특허 출원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의 공개로부터 1년 내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으므로 국내 출원 후 해외 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해외 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해외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마다 특허를 등록받아야 하죠. 해외 출원에는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요. 우선 개별 국가 특허청에 각각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를 받고 싶은 해외 국가를 모두 선택해야 하며 국가마다 국내 출원 비용에 비해 대략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한 각국 언어로 제출해야 해서 명세서 번역을 위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해외 출원부터 해외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총 2년 내지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죠.